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 중에 첫 코로나19 사망자로 추정되는 고등학생이 한국인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죠. 네,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0대 청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2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측은 이를 코로나19에 의한 첫 10대 사망자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30일 영국 일간지 더선 등은 이때 숨진 10대가 한국인이며 2002년 9월생으로 추가 조사를 위해 보류 중이라는 문구가 공식 사망 기록에 쓰여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망 당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유족 역시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 했을 때도 미국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하라는 지침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게다가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긴급치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나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환자를 코로나19 사망자로 공식 분류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정밀 조사 중이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철저하게 민영화되어 있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말 그대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죠. 네,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 중국 후베이성과 저장성, 이란,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에서 최근 2주 내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된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이상스럽게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 신문이 어제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미국 전역 그리고 유럽 거의 전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미즈기화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기존에 행하고 있던 입국 금지 조처를 더 확대한 겁니다. 이 2주 이내에 이 해당 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이 금지되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미즈기화는 해외 감염원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일본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아사히 신문은 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도 입국 거부와 여행 중단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일본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자는 외부 유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부 전파의 성격이 강해서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브라질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19를 단순한 감기일 뿐이라고 폄하를 해서 굉장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논란이 됐었는데 또다시 네네. 또 황당한 발언을 했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29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동영상 몇 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문제가 된 건데 지지자들과 어울리는 내용과 함께 한 말들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한 채 거리의 인파에 둘러싸인 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병으로 죽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외친다거나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촉구하면서 대규모 격리와 주민 이동 금지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 주지사와 시장들을 비난하면서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겪게 될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좋게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내가 입을 다물고 프로토콜을 따르길 원한다. 하지만 의사들이 프로토콜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가. 바이러스를 현실로 맞서다 삶이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트윗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자 트위터 측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공중보건정보와 상반되는 콘텐츠를 게재해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SNS 규정을 위반했다며 영상 2개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네. 한편 전날 브라질의 루이스 에니키 만데타 보건장관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주재한 강요회의에서 사회적 격리 확대를 촉구해서 대통령과 충돌하기도 했고요. 브라질 야권 지도자들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지나치게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한다며
자진 사임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 대통령이라면 특히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심을 잘 잡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한 나라의 정상이 맞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네네. 자, 한편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상원 의원 4명이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직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현지 언론들은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 같은 당의 켈리 래플러,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 등이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들을 하면서 뒤로는 비공개 정부 브리핑을 듣고 주식 매각에 나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면 버 의원과 부인은 지난달 13일 하루 동안 33차례에 걸쳐서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원 이상의 보유 주식을 처분했고요. 래플러 의원과 또 이 뉴욕 거래소를 보유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최고 경영자인 남편 제프리 스프레터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중반까지 1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원에서 310만 달러, 38억 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이 제공받은 정보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미공개 정보였는지와 또 비공개 정보에 기초해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명확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요한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은 특정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불법 증권 거래에 대한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어제 이 시간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외신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또 중국판 N번방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 중국판 네. N번방 사건의 여파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도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중국판 N번방 사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일부 사이트는 회원 수가 860만 명에 이르고 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수많은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음란물과 특히 아동 포르노를 불법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자들을 단속하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식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들은 폐쇄돼서 더 이상 접속할 수 없는 상태고 법집행부서와 협업해서 국내 사이트와 관련된 등을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 사이트 서버가 중국 밖에 있어서 신고로 폐쇄가 되더라도 인터넷 주소를 바꾸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어서 실제로는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몇몇 사이트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결제창을 입력할 때마다 이 판매자 정보가 변경이 돼서 당국이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QR코드로 입장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따라서 많은 이 시민들은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음란물 제작자나 이용자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적발될 때만 잠깐 논란이 됐다가 뭐 계속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받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렇습니다. 좀 제대로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끝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민들의 위치를 추적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현지 시각으로 29일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이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장기 또는 단기로 체류하는 자국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추적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사우디의 3대 이동통신사인 사우디텔레콤, 다인, 모빌리가 1시간에 2회에서 13회에 이르기까지 무려 토탈 230만 건에 이르는 위치 추적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 통신사가 로밍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서 SS7 프로토콜이라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이 로밍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위치 추적, 즉 감시가 가능해지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제보자는 사우디 이동통신사의 요청량은 단순히 로밍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기술적으로 다량의 위치 추적 요청을 보낼 이유가 없다. 이것은 사우디가 이동통신 기술을 무기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동통신 또 보안 전문가들 역시 제보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보면 감시 목적이 상당히 두드러져 보인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신문은 사우디 이동통신사가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과 연루되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언급된 위치 추정 요청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많다. 이 부분 외에 이 사우디 정부가 자국민들을 감시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 사실 사우디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감시를 해오고 있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돼 온 사실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사실 논란이 됐던 2018년 사우디 출신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쿠지 피살 사건 때도 카쇼쿠지의 일정에 대해서 사우디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검찰이 사우디 정부가 2명의 전직 트위터 직원을 고용해서 반체제 인사를 포함한 수천 명의 계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서 기소를 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1월에 가디언이 사우디 정부가 2018년에 이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의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해킹했다고 보도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우디는 정적뿐만 아니라 사우디 지도부에서 벗어나려는 세력도 감시하는 것 같다며 특히 사우디 국민이 서방 국가에 있을 때의 행위에 더욱 우려를 나타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